엄마, 솔직히 더 이상 못 돌봐드려요.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이 말을 제 귀로 직접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사랑으로 키운 큰아들 입에서요. 저는 올해 72인 김순자입니다. 두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던 평범한 어머니였죠.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는 혼자 이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큰아들 대연이가 45, 막내딸 미영이는 39. 모두 제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습을 끄는 걸 잊는다든지,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린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자식들도 처음엔 걱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어요. 대연이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해요. 가습을 끄는 것도 깜빡하시고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게 보이는데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괜찮아. 그 정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요. 전문적인 돌봄이라. 그때만 해도 아들이 제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막내딸 미영이와 나눈 대화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엄마,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시어머니도 챙겨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미영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와서 돌봐달라고 했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실수라도 하시면 큰일이잖아요. 전문 간병인이 있는 곳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전문 간병인이 있는 곳, 요양원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자식들이 절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제 가슴 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언제부터 이들에게 짐이 되었을까요? 밤새워 간병해주고 학비 마련하려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열날 때마다 병원에 업고 가고 첫걸음마 뗄 때까지 손잡고 기다려주고 이제 내가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버리려고 하네요. 일주일 후 아들과 딸이 모두 집에 왔어요. 가족회의를 하자면서요. 엄마, 저희가 상의한 결과인데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엄마.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시대요. 요양원 얘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반대하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난 집에서 살고 싶어.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어. 엄마,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다고요. 맞아요. 저도 시어머니 모셔야 하고 아이들도 봐야 하고 엄마까지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너희들 짐이 되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짐이 아니라. 아니야. 맞는 말이야.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거잖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이미 짐이었구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였던 거죠. 말로는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밤새 기저귀 갈아주고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까지 나가서 일했는데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이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내가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짐처럼 생각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자식들이 효자, 효녀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게 있었거든요.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눈과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요. 자식들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요양원을 직접 둘러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자식들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단순히 요양원만 보러 다니지 않았어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교훈을 주는 일을 준비했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벌었어요. 첫째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을 정리하고 남편이 남겨놓은 비상금도 확인했죠.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있더라고요. 평생 모아온 돈들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유언장 작성을 원한다고 하니까 변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상속 관련해서 자녀분들과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미리 정해놓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 가지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저를 짐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확실히 알아보겠다는 계획 말이에요. 둘째 날부터는 자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말이죠. 내가 정말 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서 바빠서 못 돌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핑계인지 말이에요. 72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생겼거든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아들을 따라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회사 동료들과 비싼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 집 고기 정말 맛있네. 다음에도 여기로 오자. 그런데 대연아, 집안 형편이 어렵다며? 이런 데서 밥 먹어도 돼? 괜찮아. 가끔은 스트레스 풀어야지.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내면 부담도 줄어들고. 한 번에 2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말이에요. 엄마 돌볼 돈이 없다고 했던 아들이요. 제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그 배신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돌볼 돈이 없다고 했던 아들이 이렇게 돈을 써대고 있다니요. 그것도 웃으면서 즐겁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나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였어요. 엄마 요양원 보내면 부담 줄어든다고? 내가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였구나. 딸은 어땠을까요? 시어머니 돌보느라 바쁘다던 딸을 따라가 봤어요. 원장님, 머리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다음에는 염색도 해볼까요? 염색도 잘 어울리시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양원에 모셨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여유가 생겼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미용실에서 10만 원짜리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사지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시어머니 돌봐야 해서 바쁘다던 딸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서운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진짜 시어머니라면 어땠을까요? 요양원에 버려지고 며느리는 미용실에서 사치를 즐기고 있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런 아이들이었나?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왜 이런 아이들로 키웠을까? 내가 무조건 베풀기만 해서 이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건 아닐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넷째 날, 저는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같은 처지의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요양원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는데 뭐.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힘들게 키워준 건 모르고 이제 짐이 되니까 보내버리려고 하고. 그래도 순자 씨 자식들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겉보기엔 그렇게 효녀 같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웃 할머니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자식들도 겉으로만 효녀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자식들한테 서운한 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다르다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다섯째 날, 저는 자식들이 알아본 요양원에 직접 가봤어요. 정말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려고요. 요양원 원장이 안내를 해줬어요. 시설이 좋다면서 하루 종일 TV 보시고 밥 세 끼 다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책이나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안전상 함부로 나가시기 어렵고 가족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눈에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웃는 사람도 없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시는 분이냐면서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자식들이 한번 여기 보내놓으면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체념과 절망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어요. 아, 나도 여기 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명절에나 한 번씩 와요. 그것도 의무감으로. 30분 있다가 바쁘다고 가버리죠.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이게 자식들이 말하는 전문적인 돌봄이었어요. 전문적인 방치였죠. 여섯째 날, 저는 결심했어요.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기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2통의 편지를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유언장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집과 재산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시느냐고요. 자식들이 저를 짐으로 여긴다면 제 재산도 필요 없을 거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자식들을 관찰하면서 들은 대화들을 메모해뒀죠. 대연이가 엄마 요양원 보내면 부담도 줄어들고라고 한 말. 미영이가 덕분에 제가 여유가 생겼다고 한 말. 모든 증거를 수집해놨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작전을 세워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두면 이 아이들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 거예요. 약속한 일주일째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자식들이 답을 듣는 날이었죠.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오늘은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거든요. 엄마, 요양원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시설이 괜찮았죠? 언제부터 들어가실 건가요? 언제부터 들어갈 건지 묻는 눈빛이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빨리 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응. 다 봤어.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자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저는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뭘 하는지 다 봤다고 말했어요. 네. 뭘 보셨다고요? 대연아, 너 지난주 화요일에 강남 고깃집에서 동료들이랑 20만 원짜리 회식했지.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내면 부담도 줄어들고라고 했고. 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영아, 너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덕분에 제가 여유가 생겼다면서 미용실에서 10만 원짜리 머리 했고. 엄마, 그건 그건 뭐야?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돈이 없어서 바빠서 못 돌본다면서. 정작 자기들은 돈 펑펑 쓰고 있으면서. 엄마, 오해예요. 회식은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럼 나 돌보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야? 엄마, 미용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엄마가 요양원 가는 게 해결책이구나.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준비한 편지를 꺼냈어요. 너희들 각자 편지 하나씩 써놨어. 읽어봐. 편지요? 두 자식들은 편지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재산 분할 포기 각서야.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순간 이 집과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왜? 어차피 너희들은 나 돌보기 싫어하잖아. 그럼 내 재산도 필요 없겠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 뜻이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이 집 팔아서 너희들끼리 나눠 가지려던 거 아니야? 자식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미영이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를 돌봐봐. 그래서 정말 힘든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요양원에 보내려던 건지 확인해 볼게.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도 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후 한 달 동안 자식들이 정말 바뀌었어요. 대연이는 퇴근 후에 들러서 안부를 물어보고 미영이는 일주일에 2번씩 집안일을 도와주더라고요. 처음엔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점점 진심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진짜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짐으로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이제야 알겠니? 가족이라는 게 뭔지. 네, 이제 정말 알겠어요. 엄마가 저희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자식들이 저를 외면했던 이유가 단순히 귀찮아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요. 자기들도 각자의 삶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자식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바쁠 때는 바쁘다고. 그러면 저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강하게 나서야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걸 말이에요. 무조건 희생하고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요양원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산 기부각서는 아직도 제 서랍에 보관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나를 짐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짐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때로는 강하게 나서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깨닫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핑계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진짜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핑계를 대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나이가 많다고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어떤 젊은이도 따라올 수 없는 무기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혹은 따뜻한 응원 한마디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대화로 풀어나가 보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